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여러분의 인생 설계 도와드리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권민정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을 겪게 되기 마련인데요. 그럴 때마다 보험에 대한 보장 정보 꼼꼼하게 알고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오늘 그에 따른 이야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인생설계의 원픽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생생한 라이프 팁을 통해서 이 생애 주기별 단계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생생한 정보와 꿀팁 주실 신경희 전문가님 모셔왔습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신경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신경희 전문가님께서는 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노후 자금 알뜰하게 챙기는 방법에 대한 주제로 강의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신경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요, 종신보험으로 비과세 활용 방법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비과세, 여러분 비과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그냥 막상 비과세가 좋다. 남들이 좋다니까 비과세가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비과세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걸 좋다라고만 말하지 않고요. 아주 좋은 게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최근 이슈가 되는 비과세 절세 방법 2가지를 중심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자, 이 2가지 중에 첫 번째는 건보료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상속이에요. 자, 이 2가지에 대해서 비과세가 얼마나 좋은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핫하죠, 요즘에? 신문에 9월 달에 뭐 경제TV, 신문, 뭐 뉴스마다 핫한 이슈입니다.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자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방송마다 다 돼 있고요. 사적연금까지 반영 검토한다. 앞으로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사적연금까지 수입에 합산돼서 건보료 부과한다면 굉장히 크게 손해보는 일이 많을 겁니다. 자, 건보료의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요. 부가 점수당 금액 보험료로 지속적인 보험료가 상승한다. 그리고 2014년 소득보험료의 7%대 예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건보료에는 재산, 모든 재산이 합산이고요. 그다음에 수입, 뭐 여기 나와 있지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소득, 기타 소득, 모든 소득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소득 말고 다른 소득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소득은 무조건 다 합산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숫자로 뭐 이렇게 소득보험료가 5.99, 뭐 2020년에는 7% 이렇게 소득 대비해서 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니까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어떤지 모르시죠? 이걸 숫자를 풀어본다면 2014년도에 소득보험료율은 만약에 200만 원 수입이 있다 그러면 12만 원을 건보료로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이잖아요. 2022년 6.99%를 하면 14만 원입니다. 자, 건보료는 8년 사이에 이렇게 올랐는데요. 그거보다 더 핫한 게 뭐냐면 장기 요양보험료입니다.
장기 요양보험료는 점점 늘어나는데요. 6.5%에서 현재 12.27%입니다. 자, 2배가 올랐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점점 노령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장기 요양 상태가 되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많아질수록 건보료에서 나가는 돈이 많겠죠.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건보료가 올라야 되는데요. 2014년에는 14만 원이었던 것이 지금 2020년도에는 24만 원입니다. 자, 내 수입이 200만 원이에요. 2014년도하고 2022년도예요. 수입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보료는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이게 가장 지금 큰 문제로 있는데 피부양자 탈락수입니다. 자, 건보료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수입이 내가 뭐 임대소득을 받던 뭘 하던 수입이 있어도 내가 직장을 그만뒀다 그러면 내 자녀가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 다니는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돼서 나는 건보료를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연 2천만 원 초과가 된다면 건보료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되면서 새로운 지역 가입자로 해서 나는 다시 건강보험료를 납입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연 2천만 원이 굉장히 큰 것 같죠. 근데 건물을 샀다가 뭐 팔았던 주식을 샀다가 팔았던 한꺼번에 해서 연간 2천만 원의 수입이 생긴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매월로 따졌을 때 월 167만 원 이상자는 피부양자에 탈락이 됩니다. 앞으로 167만 원.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167만 원의 국민연금, 그다음에 모든 재산 저축을 해서 생긴다. 월세 임대소득이 생긴다. 뭐 내가 앞으로는 사적연금도 포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 지금은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50대나 60대 은퇴를 하시면서 연금을 받는 분들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탈락자 수가 점점 증가할 거고요. 그리고 세금 점점 또 세금 합산이 되면서 율이 올라가잖아요. 건보료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죠. 건보료 건강보험료 부과 강화됐다고 지금 말씀드렸고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공적연금. 직장 다니시다가 퇴직연금 받으실 수 있고요.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사학연금,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연금, 군인이었어요. 군인연금. 모두 다 수입으로 합산돼서 내가 월 167만 원만 넘는다면 모든 수입이 합산되면서 지역 가입자로 되면서 여러분들은 건보료를 납입을 하셔야 되는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세금 부담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런데 이걸 피해가는 방법은 모든 수입이 합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피해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수입을 만들지 않는 거죠. 수입이 합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수입이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보험입니다. 자, 비과세는 가입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조건이 많이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비과세가 남아 있는 건 바로 보험회사들에서 비과세가 남아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 이런 것들이 비과세인데요. 자, 여러분이 또 이 비과세에 대해서 잘못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험회사에 연금을 가입했다고 다 비과세는 아닙니다. 비과세 조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비과세는 세금 우대를 받는 비과세가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우리 연말정산 하잖아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으로서 내 수입의 몇 %를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해서 세제 저축
이제 연금을 가입하는데요. 제목이 세제저축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세제 적격이기 때문에 내가 납입한 돈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비과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직장 가입하시는 분들 막 사람들 다 얘기하죠. 세제 적격 좋으니까 꼭 가입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세제 적격 연금을 가입했다 한들 비과세에 합산됩니다. 세금만 돌려받았지 연금을 받을 때는 합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간과해서 그 부분은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셔야 되니까 비과세 조건에 맞는 연금이나 저축보험은 또 따로 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험회사의 비과세 상품은 건보료에 수입에 잡히지 않습니다. 잘 아시고 그 합당되는 조건의 비과세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건보료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비과세, 상속에 대해서도 절세 효과를 맞이할 수 있는데요. 자, 상속에 대해서 상속세율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1억 원 이하에는 10%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상속세는요. 모든 재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돈이 다 합산된다, 건물이다 다 합산이죠. 그중에 세금 빼주고 못 빼주고 여러 가지를 빼주고 나머지 순이익에 대해서 이제 상속세를 매기는데 가장 많이 해당되시는 분들이 여기 20%에서 30%, 40% 중산층이라면 이렇게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자, 나는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난 재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난 중산층이라도 이렇게 많지 않아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한 채 상속세는 얼마인가? 아파트 한 채 상속세는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전에 아파트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보통 상속세는 10억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내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 거의 뭐 예전에는 10억을 넘지 않았습니다. 제 조사 결과 2019년도에 마포구의 아파트는 8억 9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현재는 요즘 뭐 집값이 조금 떨어졌다 한들 많이 올라서 같은 아파트가 15억이 넘었습니다. 자, 이 아파트가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틀려지는데요. 3년 전만 해도 배우자가 있고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다 하면 배우자 공제로 5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공제를 받고 나면 상속세는 배우자 있는 경우 납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세가 없었죠. 근데 한 분이 돌아가시고 그분이 또 이제 살아계시다가 한 분 돌아가셨다고 집 팔지 않죠. 그분이 사시다가 나머지 배우자분이 사망하신다. 그럼 자녀들이 상속세를 내는 건 6,576만 원의 상속세를 납입하셨으면 됐습니다. 자, 6,578만 원 많기는 하죠. 근데 이런 집값 인상률을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감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만약에 상속세를 맞는다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억 185만 원의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배우자가 없다. 그러면 상속세는 2억 5,222만 원의 상속세를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기에도 중산층 신문 자료에 나왔죠. 상속세 대비가 필수. 이렇게 신문 자료 요즘 굉장히 자료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세금 문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A씨가 아버지가 남긴 집 한 채 때문에 상속세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집이 12억이에요. 뭐 공제받고 뭐하고 다 해서 상속세를 준비해야 돼 1억 8천의 재산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고 2,600만 원의 상속세를 납입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건 배우자가 있는 경우고요. 배우자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5억 배우자 공제 받은 것까지 합쳐서 세율은 6억 8천입니다. 5억이 넘으면 상속세율은 30%로 껑충 뛰는데요.
곱하기 30% 세율을 곱하고 공제받을 거 다 공제를 받는다고 했을 때 상속세율은 2억 4천만 원 정도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두 분 다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게 돼 있죠. 두 분 다 돌아가신다면 내 부모님은 집 한 채밖에 안 주셨는데 살다가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나머지 부분 이렇게 큰 상속세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자, 상속세 딱 갖고 있는 분 없잖아요. 현금으로 갑자기 이런 돈을 준비한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거에 반영하듯이 상속세에 대해서 여기 올라갔죠. 2017년도에 이거는 KB 뭐 이런 데나 보다면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요. 2017년 마포 아파트 7억인데 2020년 9월 15억이다라는 이런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 정도인데 집값은 어떨까요? 서울 시내 집값 조금 더 좋다면 상속은 앞으로도 더 후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더 많은 재산가가 올라가겠죠. 비과세는요, 정말 모든 재산이 합산이잖아요. 자, 재산을 합산해서 과세한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인데요. 상속 재산은 몸값이 중요하다. 몸값.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딱 단지 아파트에 대한 몸값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 아파트만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저축을 하죠. 적금도 있을 거고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는데 준비를 못 했는데 돌아가시고 보니까 주식이 있어요. 주식을 팔았어요. 이것도 다 합산돼서 상속세가 매겨지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몸값을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가 든다고 내가 뭐 다 써버리진 않죠. 우리 꿈은 솔직히 다 쓰고 가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대부분 어딘가에 내 재산을 조금이라도 저축을 하는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다 쓰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다 쓰질 않고 미래를 위해서 자꾸 저축할 겁니다. 그러면 내 상속세는 점점 올라가겠죠. 자, 몸값을 줄여라. 그러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세에 합산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는 이 몸값을 줄이는 가장 좋은 대책이고 대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과세. 두 가지 비과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네, 두 가지 봤을 때 제가 두 가지의 보험은 비과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축성 보험이고요. 두 번째는 종신보험입니다. 자,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내가 어디서 목돈이 딱 생겼어요. 뭐 집을 팔던 뭘 했던 적금의 만기가 됐던 목돈이 딱 생겼어. 그러면 비과세 일시금으로 할 수 있는 비과세는 현재 1억 원입니다. 그리고요, 매월 월저축을 하시잖아요. 월저축으로 비과세 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자, 1억과 150만 원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일시금으로 돈이 생겨서 6천만 원의 비과세 저축을 했어요. 그런데 또 돈이 생겼어. 그래서 다음번에 5천만 원 비과세 저축을 가입했다. 그러면 합산이 1억 1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것만 비과세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합산 1억 1천만 원이기 때문에 앞에 상품, 뒤에 상품 다 합쳐서 비과세 둘 다 탈락하게 돼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월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월납 합산이 비과세가 150만 원이 넘는다면 앞에 가입했던 것까지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10년 전에 가입하신 보험 어떤 혜택인지 기억하시나요? 분명히 꼼꼼하게 따져서 가입했는데 예쁘게 증권을 서랍이나 어디다가 넣어놨을 거예요. 근데 막상 내가 10년 뒤에 이걸 보니 이게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제 컨설팅의 전문가잖아요. 저도 이 컨설팅 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컨설팅 해드린 분 5년 전 거 기억 못합니다. 한참 생각해야 돼요. 전문가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자, 이 비과세 조건 너무 좋죠. 근데 건보료에 합산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먼 훗날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조건 다 정확히 기억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큰 함정입니다. 물론 아주 똑똑하신 분 요 한도 내로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종신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죠. 근데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녀에게도 비과세 조건에 맞게 해줬지만 자녀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알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종신보험은 비과세 한도가 없고 프리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장성입니다. 보장성은 상관없이 100% 비과세인데요. 자, 종신보험의 기능 중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이죠. 죽어야만 나갑니다. 근데 사망보험금만 받기에는 좀 뭔가 찜찜하죠. 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망보험금을 줄여가면서 조금씩 줄이면서 생활비로 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1억에서 뭐 8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줄지요. 그렇지만 맨 마지막에 사망보험금이 단돈 1,000만 원만 남아도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이건 프리로 한도가 없이 가입 금액이 얼마든 상관없이 100%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종신보험 하면 굉장히 뭐 결혼을 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만 가입한다? 이런 거 아니고요. 종신보험의 장점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시간이 지나면 환급률이 내가 납입한 돈보다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이자가 생깁니다. 그거에 대해서 비과세죠. 그러면 어려서 가입하면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복리 효과가 높기 때문에 어려서 가입하면 보험료도 쌉니다. 뭐 30세 종신보험 가입한 사람보다 40세 가입자에 비해 보험료는 16%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고요. 기간이 길어지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해약환급금도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은 나이 많은 사람 죽어야만 받는 거 아닙니다. 젊어서 가입해도 비과세 프리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축형 가입하고 남은 부분 당연히 종신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게 상속세에 만약에 내가 이걸 생활비로 받지 않는다, 연금을 받지 않는다, 그럼 건보료에 상관도 없고요. 내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내 재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종신보험으로 건보료도 줄이시고요. 상속세도 줄일 수 있는 컨셉 오늘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에는 또 자세한 내용으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고령화 사회 속에서 노인 인구가 많아질수록 건강보험료가 늘어난다는 현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수입은 그만큼 늘지 않는다는 점, 참 속상한 일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른 비과세 보험료에 대한 위력을 톡톡히 살펴봤고요. 오늘 이 노후자금 알뜰하게 챙기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신 신경희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의 핵심만 모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서라면 역시나 선택이 중요하겠죠. 그 선택 어렵고 두렵게만 느껴지신다면 지금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풍부한 인생 경험을 통해서 꿀팁 선사해 주실 두 분이죠. 안미정 전문가님과 황인영 전문가님 모셔왔습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른이 맞춤 보험입니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옷부터 크게는 차까지 챙겨야 할 것들이 참 많죠. 보험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술자리도 늘어나고 야근도 하면서 건강 챙기기 어려워지는 사회생활 속에 새내기 직장인 어른이에겐 어떤 보험이 필요할까요? 관련해서 안미정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주제를 선정하신 이유 어떻게 될까요? 아나운서님 처음에 이제 사회생활 하실 때 그때 네. 기억나세요? 네, 처음에 사회생활 시작했을 때 정말 어려웠죠. 지방에서 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네, 먼저 운전면허를 따기 아. 위해서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저것 준비할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도 준비해야 되고 옷도 뭐 메이크업 할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작 내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어떤 보험에 대해서 한 번쯤 되돌아보는 그런 여유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이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좀 더 안정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사회생활을 나가면 이제 모든 환경이 바뀌니까 거기에 걸맞는 좀 적합한 보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새내기들을 위한 어른이 보험, 어린이 보험과 어른의 합성어죠. 그래서 어른이 보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30세까지면 어린이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아나운서님 아직 30 안 되셨죠?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젊은 나이에 좀 더 많은 보장과 그리고 좀 더 넓은 한도를 갖고 갈 수 있고 또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있으니까 그 시기에는 좀 어린이 보험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선정을 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30세가 만으로 30세일까요? 예. 아니면 현실 나이 예. 30세일까요? 그럼 저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봐야 문제를 알 수 있겠죠? 네, 네. 지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그럼 아나운서님께서는 예전부터 어린 시절부터 나는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었나요? 아니요, 저도 좀 돌고 도는 것 같은데 요리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진짜요? 네. 그것도 되게 잘 어울리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손맛이 좀 나타나지 않아서 돌아왔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 직업에 따라서 사실은 어떤 위험도라든가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내근직에서 이제 뭐 사무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위험률이 좀 떨어지는데 뭐 현장에서 작업에 참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의뢰해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직업군인이신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야외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직업에 따라서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필요한 보장도 차이가 나지 않나 싶어서 오늘 이렇게 사례를 제가 선정을 하게 됐고요. 말씀드리자면 이제 어머님께서 은퇴를 하셨는데 이제 25세 된 아드님한테 이제 새롭게 보험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이제 의뢰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직업군인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직업을 갖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군인 하면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또 이제 밖에서 훈련이라든가 야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상해 아니면 재해 쪽에 대한 부분, 뭐 골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장을 좀 더 추가를 했으면 하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기존에 그 어머님께서 제게 의뢰를 해주셨는데요. 기존에 보험이 4건이 있으세요. 근데 약간 특이한 게 치아보험이 25세의 남성분인데 치아보험이 2건이나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지금 25세면은 아직 좀 건강하신데 치아도 좀 튼튼할 텐데 굳이 치아보험을 가입하신 이유가 있나요? 했더니 어머님께서 이제 조금 이제 50대 후반 정도 되시니까 조금씩 이제 치아가 문제가 생겨서 치아보험을 가입을 하시면서 내용을 설명 들으니까 이거 보험 좋은데 하고서 아드님한테도 이거를 2건을 이제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치아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뭐 이게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어머님한테는 굉장히 적당한 그런 보험인데 사실상 그 25세의 남성분에게는 그닥 그렇게
그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료 보시면은 뭐 임플란트라든가 크라운, 인레인, 온레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2건에 있어서 보험료가 67,000원이 넘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 비갱신으로 뭐 평생 보장받는 것이 아니고 10년마다 갱신되는 건데 67,000원씩 10년을 납입을 하면 얼마일까요? 네, 800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그 800만 원이 넘는 것이 이게 전부 이게 소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다 완납을 하고서도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납하고 나면 그 돈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5세의 남성이 만약에 35세까지 흔히 저희가 이야기하듯이 뭐 가성비를 따진다고 하면 임플란트를 뭐 8개 이상, 뭐 10개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좀 가성비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지금의 어떤 연령대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머님께 이제 상의를 드리고 요거는 해지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권유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입하고 계셨던 보험이 있는데 다음 자료 보시면 그 S생명의 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재장애에 대해서 1억 원 보장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좀 자잘한 것들이 있긴 한데 가장 큰 것은 그 암 진단비가 지금 4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벌써 완납이 된 상태예요. 요거를 뭐 지금 10년 납을 해서 31,000원씩 완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금 더 이상 돈을 안 내셔도 되는데 아쉽게도 이게 100세까지 만기였으면 너무 좋을 텐데 만기가 26세, 즉 이제 내년 10월이면은 이 보장도 다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암에 대한 부분도 이제 보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질병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제 보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요거는 이제 정리를 하시지 말고 뭐 보험료 안 내시니까 그냥 보장은 내년까지 좀 받으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갖고 계신 보험은 보면 다음 자료 보시면요. D생명의 보험이 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재사망에서 9,999만 원. 그래서 지금 한 뭐 1억 원 정도로 해서 사망 보장을 받는 그런 종신보험이 되어 있는데 약간 특이한 게 저희가 뭐 앞서서도 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그 사망에는 사실은 뭐 재해 사망도 있고 질병 사망도 있는데 딱 재해 사망에 대해서만 딱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됐을 때는 이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통원특약 10,000원 이 정도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아마 종신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별로 제가 볼 때는 그 선택 자체가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종신보험 요즘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활용을 많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10년 저기 뭐 납입 이후에도 그다음에 뭐 그 원금 이상의 그 적립금도 받을 수 있고 보험 그러한 부분 그다음에 또 이거를 뭐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등 굉장히 좀 다양한 게 많으니까 차후에라도 만약에 종신보험이 필요하시면 좀 더 다양한 거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상태에서 그 아드님의 종신보험 이것도 굉장히 재해 관련된 것만 보장받는 거는 좀 요것은 좀 해지를 하시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고 특히나 또 보험료도 34,000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보면 의뢰하신 분이 4건의 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셨고 거기에 총 납입 보험료가 102,000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새로 리모델링을 해드리는데 아마 아나운서님도 만약에 리모델링을 보험을 새로 하시면 보장 좋은 거는 알겠는데 막 보험료가 막 더 오르면 그러면 좀 아무래도 부담스러우시겠죠? 부담스럽죠. 기왕이면은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보험료 내에서 크게 차이 없는 한도 내에서 기본적인 어떤 보험료를 감당을 하고 그 이후에 차후에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더 가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요 102,000원 요 정도의 수준에서 한번 제가 다시 리모델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제 조금 더 간편하게 이제 하나에 좀 몰았어요. 몰아서 일단은 아드님 그 직업이
그 군인이시다 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 좀 노출되어 있고 훈련이라든가 조금 위험한 부분이 혹시라도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러한 상해 후유 장애에 대한 부분을 이제 1억 원 보장을 넣었고요. 또 앞서서 이제 그 기존에 가입하셨던 그 보험이 암 진단비 4천만 원이 내년이면은 그게 만기돼서 이제 보장을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암만 있었던 부분이 이제는 사실은 지금은 20대니까 크게 뭐 체감이 안 되겠지만 앞으로 이제 뭐 미래를 두고서 계속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땐 암이나 아니면 뇌혈관, 그다음에 심장 질환에 대한 요 3대 질환에 대한 부분은 좀 준비를 요 기회에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요때 이제 그래서 암 진단비, 그다음에 유사암 진단비, 그리고 최근에 그 이제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암보험도 예전엔 진단비 위주로 갔던 것이 요새는 이제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어서 치료비 위주로 많이 가잖아요. 근데 더 좋은 거는 진단비는 사실 보험료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반면에 아직까지 이 치료비는 보험료가 좀 굉장히 좀 낮아요. 이게 적기 때문에 좀 큰 보장을 가져가는데 보험료 좀 낮추는 그런 한도 내에서 이러한 부분을 해서 각각 이제 5천만 원씩 이렇게 좀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심장과 뇌질환에 대한 부분은 각각 진단비로는 2천만 원. 그리고 보통 뭐 스텐트 삽입술이라든가 뭐 이러한 부분도 이제 수술을 많이 하시는데 수술도 대부분 보면은 1회로 끝나지가 않고 뭐 2회, 3회 이제 지속적으로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에 관해서도 수술할 때마다 2천만 원, 2,500만 원씩 보장 받으실 수 있게 지금 이제 수술비 같은 경우는 2,500만 원을 가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상해로 인한 뇌출혈이라든가 이러한 진단비로 이제 1,000만 원. 그래서 조금 그 직업이 군인이시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 이제 질병에 대한 부분, 이제 뭐 3대 질환에 대한 뭐 진단비나 치료비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그 외에 상해, 재해 이쪽으로는 조금 더 폭넓게 좀 집중적으로 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해서 조금 이제 뭐 어차피 이제 좀 조심하시겠지만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골절 진단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조금 더 많이 최대한 한도로 넣어서 그렇게 했을 때 납입 보험료가 11만 원이에요. 11만 원, 아까 10만 2천 원이었는데 지금 그러면 이제 8천 원만 이제 좀 오른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실비 보험이 단독 실비로 빠져서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단독 실비로 지금 7천, 아직 이제 나이가 젊으시다 보니까 7,110원씩 이렇게 해서 총 리모델링한 보험료가 11만 7,100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서서 이제 기존에 갖고 계셨던 거에서는 아무래도 좀 그 보장이 좀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 뚫린 부분이 많았었던 거. 그리고 그다음에 그 아드님의 지금 현재 필요한 어떤 보장과는 조금 적합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을 지금은 이제 아드님 직업에 맞춰서 조금 좀 맞춤형으로 해서 지금 뭐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11만 1,000원대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드렸습니다. 네, 또 그냥 직업에 따라서 또 고려해야 될 보험이 다르다는 점 오늘 깨달았습니다. 특히나 오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직업 군인이다 보니까 뭐 상해나 골절 또 재해에 대한 이 장애 걱정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꼼꼼하게 보장해주신 해결책까지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이 해결책 외에도 키포인트가 될 주의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까요? 그 앞서서 그 암 보장이 이제 암 진단비가 4천만 원 가입되어 있었던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게 중복돼서 괜찮은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암보험에 대해서 면책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입하시고 90일 동안은 면책 기간이다라고 해서 그때는 보장을 못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나 기존 건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 들 거야라고 혹시라도 만약에 이 계산을 안 하고 가신다면 정말 운이 안 좋게 그 90일 사이에 암 진단을 받게 되신다면 보장을 못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기간이랑 꼭 체크하셔서 무조건 해지부터 하시고 새로 가입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지금 이제 기존의 거는 충분히 유지하시면서 보장도 받고 새롭게 하실 수 있게끔 잘 좀 계획을 세우시는 거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입한 뒤 90일은 면책 기간으로서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분들의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이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가장 뜨거운 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이 검색어 Q&A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의 검색어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얼마 전에 취업을 해서 퇴직연금을 가입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걸 가입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크게 DB, DC, 개인형, IRP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이들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DB라고 한다라고 하면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는데요. 확정급여형과 그리고 DC, 확정기여형은 기업에서 운영하는 방식인데 이 운영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는 운영 주체가 회사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퇴직급여에 대한 거를 운영을 하고 이익이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확정급여형이기 때문에 직원이 퇴직 시에는 그 확정된 급여만큼을 지급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그리고 DC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는 퇴직급여를 회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 본인이 스스로 잘 운영을 해서 이 부분에서 손해나 이득이 발생을 하는 부분을 본인이 가져가는 거다라고 해서 투자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아드님 같은 경우는 지금 취업을 해서 젊은 분이시잖아요. 젊은 분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이제 운용 수익까지도 잘 챙겨야 된다라는 요새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슈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지금 투자에 관심이 많은 젊은 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DB 확정 급여형보다는 DC 확정 기여형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퇴직연금을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개인형 IRP 계좌에 반드시 퇴직금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 이렇게 IRP는 개인이 스스로 운영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퇴직급여나 여유자금을 적립해서 운영하는 퇴직연금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 가입자에게는 반드시 여기 IRP 계좌로 퇴직금 급여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항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라는 고민입니다.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서 저라도 암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이에는 이 안미정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머님께서 이렇게 항암 치료 받고 계시면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제 주변에서 이제 지켜보는 가족분들도 많이 좀 지치고 힘드실 텐데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이제 암 환자분이 계시다 보면 그 암보험에 대한 니즈는 사실 굉장히 좀 강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암 하면은 좀 불치병이다. 라는 부분이 이제 인식이 강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는 뭐 돈만 있으면 암도 다 치료가 된다. 이제는 암보험만 있으면 치료가 다 된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치료 방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예전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비 위주로 돼 있었어요. 그 암보험이. 그래서 1회만 타고 진단만 받으면 이제 끝이었는데 최근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비도 물론 필요하지만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신개발이 발전되고 그것이 어떤 그 치료제가 너무 고가예요. 뭐 한 번 받는데 몇 천만 원씩 그거를 10회 이상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수억 이상 들고 그러니까 이게 편찮으신 분 앞에서 돈 얘기하기도 너무 좀 힘겨운데 이럴 때 만약에 그 내가 뭐
치료비를 뭐 표적항암 치료비라든가 항암 방사선 치료비 같은 것이 가입이 되어 있다라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암보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암 진단비에 대한 부분을 좀 가입을 하시고 암 진단비로만 아주 뭐 1억 이상을 가입하시려면 사실 굉장히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암 진단비를 가입을 하시고 그 외에는 이제 뭐 표적항암 치료비라든가 약물 방사선 치료비라든가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 보완을 하시면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없으시면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든든하게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암보험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귀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찾아보니까 산정 특례 제도가 있던데요. 자세한 이야기 알고 싶습니다. 네, 산정 특례 제도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희귀 질환이라던가 중증 질환자들에게 해당하는 제도인데요. 보통 이제 희귀 질환이나 중증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도 많이 들지만 치료 기간도 굉장히 길게 돼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본인에 대한 부담금을 좀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지금 채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외래 방문을 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보통 30에서 60% 정도가 본인 부담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입원을 하게 되면 한 20% 정도의 본인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산정특례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면 본인 부담이 0%에서 10% 정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가 산정특례 혜택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는데 본인이 다니고 있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께서 확정 진단을 내려주면 이 산정특례 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공단에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대행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의 메일이나 알림톡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받은 거를 가지고 그 혜택의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지금 산정 특례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도 많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보험금 발생하는 시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분쟁이나 논쟁 없이 깔끔하게 보험금 처리가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렴한 보험료로 산정 특례 적용을 받는 이런 부분으로 보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산정 특례 제도에 대해 자세히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검색어 Q&A까지 살펴보면서 궁금증 해결해 드렸습니다. 두 전문가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